안녕하세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1장과 3장 함께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과정은요, 여러분께서 기본 교재로 충분하게 학습을 하신 이후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장 우리 금융과 금융시장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금융이라고 하는 건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자금이 융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금융이 일어나고 있는 조직 또는 비조직화된 장소, 실제 거래 시장일 수도 있고 뭐 시스템처럼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개로 나눠지죠. 우리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직접 금융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주식처럼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면 내 돈이 어느 회사에 간 걸 정확하게 알고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래 당사자가 책임 주체인 그런 시장이고요. 이런 직접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가 되겠죠. 간접 금융은 이렇게 거래 상대방이 직접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돈 필요하신 분 저한테 오시면 이자 얼마만 내시면 돈 빌려줄게요. 돈 남으시는 분 저한테 주시면 이자 얼마 드릴게요. 그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은행이 가장 대표적인 그 금융기관이 될 것 같고요. 책임 주체는 그러기 때문에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이 책임지는 이런 금융을 우리가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물어보는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 대표 금융기관을 물어보는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간접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다. 틀린 거죠. 은행이 되겠죠. 이런 지문들 눈여겨보시고요. 금융기관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자금을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여러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과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융시장의 기능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남는 잉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자금을 중개하는 자금 중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돈 빌려드릴 테니까 이자 주세요. 돈 주시면 제가 이자 드릴게요. 그 이자라는 게 결국 돈을 사용하거나 맡기는 거에 대한 가격이 되겠죠. 이런 금융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중에서도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 또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유동성인데요. 이 유동성은 여러분이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유 자산을 손실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이거를 안정성이라고 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정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 돈이 묶이는 그런 이제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돈이 묶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를 저희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리미엄이 하락하죠.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리거나 할 때 내야 되는 자금에 대한 차입 비용은 줄어들겠죠. 유동성 프리미엄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유동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래 비용인데요. 거래 비용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탐색 비용은 뭐냐면 거래 의사를 밝히고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소요되는 상대방을 탐색하는 비용이고요. 정보 비용은 뭐냐면 투자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정보 비용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같이 보면 여러분이 쉽게 구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 가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탐색 비용이라고 한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여러분이 탐색 비용과 정보 비용 섞어놓고 바꿔놓고 문제가 나오면 골라낼 수 있도록 잘 구별해 주시고요. 밑에 금융거래가 전문화되고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것이죠.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거래 기회가 제공이 되면 다양한 위험을 가진 상품들을 가지고 내가 위험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규율하고 감시하는 시장 규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뭐 맞게 설명한 것은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유동성의 정의라든지 거래 비용에 대한 정의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인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건 1년. 그래서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단기 금융시장, 머니 마켓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금시장, 화폐시장이라고 하고요.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캐피탈 마켓,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하고요. 단기 시장에서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장기 시장에서는 주식, 우리가 한 주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로 거래된다. 요거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잘 기억하시고, 유동성은 만기가 짧을수록 당연히 유동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단기 시장은 유동성이 높고 장기 시장은 낮고요. 가격 변동폭, 요거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1% 움직일 때마다 가격이 100원씩 변하는 그런 상품이 있다고 칠게요. 만기가 1년짜리는 100원 가격이 움직이지만 만기가 3년짜리면 300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으면 똑같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만기가 길면 1년짜리에 비해서 만기가 긴 그 배수만큼 변동폭이 더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격 변동폭은 어떻게 떠올리시냐면 금리가 1% 움직일 때 1년짜리는 100원을 깎아주거나 100원을 더 줘야 된다면 3년짜리는 300원 깎아주거나 300원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만약에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 변동폭은 커진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 시장은 낮고 장기 시장은 높다. 기억하시고요. 금리, 우리 1년짜리 적금, 3년짜리 적금 중에 누가 더 이자가 많아요? 3년짜리가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단기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고요. 장기 시장은 금리가 높아요. 이유는 돈을 꿔줄 때 오랜 기간 꿔주면 돈을 안 갚을 채무 불이행 위험도 높아지고 돈이 묶이는 유동성 프리미엄도 많이 내야 되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은 것이고요. 상품은 지금 이제 단기 상품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저랑 같이 살펴볼 거니까 놔두시고 여기서는 차라리 오른쪽에 있는 장기 금융시장의 대표 상품 3가지를 외우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채권, 주식,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장기 시장의 대표 상품이다.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단기 금융상품은 유동성이 높고는 맞죠. 금리 변동 시 장기 상품보다 가격 변동폭이 작지요. 크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금융시장에 나오는 상품들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 콜. 콜은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 자금시장이에요. 금융기관끼리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전화로 야, 돈 좀 있냐? 돈 좀 빌려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콜 시장이라고 해요. 이때 자금을 빌려주는 돈을 콜머니, 이렇게 빌려오는 대출을 콜론,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하고요. 최장 만기는 90일 이내로 제한이 돼 있고 중요한 거 만기 1일짜리 이길물이죠. 다음 날 들어오는 이길물 거래가 대부분 99%가 이길물이고요. 무담보 중개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 시장 그리고 이길물이 대부분이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금융기관 간의 직접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담보 중개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콜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에서 중개를 하기 때문에 중개 거래로 이루어진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매 조건부 채권은 repurchase paper. 그래서 이제 purchase가 구매하다,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e는 다시라는 뜻이니까 repurchase는 뭐냐면 다시 사는 거 또는 뭐 다시 거꾸로 파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환자, 살 매자, 다시 환자, 팔 매자. 그래서 똑같은 채권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사거나 다시 파는 걸 조건으로 거래가 되는 시장. 그래서 재매수, 재매도 또는 다시 사주는 또는 다시 파는 것을 조건으로 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만기 10년짜리 채권을 샀어요. 원래대로 하면 10년 동안 금고에 넣어놓고 돈을 묵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게 금융기관이니까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면 10년짜리 채권을 6개월 있다가 다시 사줄게요 라고 팔아요. 그러면 그 RP를 팔면서 그 10년짜리 채권이 전부 다 현금화가 되죠. 이거를 현금을 계속 돌리다가 6개월 지나면 다시 사줘요. 또 RP를 팔아요. 또 6개월 동안 굴리다가 다시 사줘요. 이걸 20번 반복하면 10년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RP를 판 사람은 채권 매각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채권을 안 팔아도 되는 거죠.
10년짜리 채권은 내 금고에 놓고 마치 채권을 판 것처럼 현금화해서 현금을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매수자는 10년짜리 채권을 안 사도 되니까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6개월 단위로만 내가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장점이 있다. 요것도 역시 이런 거 써놓고 나서 얘는 누구냐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잘 기억하시고, 환매조건부 채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상품이다. 예금이 아니고 채권이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금자 보호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양도성 예금증서는 CD, 서티피케이트는 증명하다는 뜻이고, D는 디파짓이 예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을 증명하는 증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내면 통장을 받죠. 나중에 만기에 이자 붙어서 환급금을 받고, 얘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증서를 할인식으로 미리 이자를 할인받는 거예요. 950만 원에 사는 거죠. 만기 지나서 갖다 주면 1,000만 원 받는 예금 증서예요. 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중간에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양도를 허용했다라는 의미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고요. 얘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어요. 시험에 수출입은행을 제외한이라는 용어가 없이 모든 은행에서 발행한다는 틀린 거예요. 수출입은행은 발행할 수 없고요. 예금자 보호 비대상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는 예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서거든요. 예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는 비대상이고요. 최단 만기 30일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요 30일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요거를 3개월로 시험에 많이 내고 있어요. 3개월이 아니고 30일이다라는 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업어음은 커머셜 페이퍼라 해서 기업이 자금을 이제 필요로 할 때 돈을 빌리잖아요. 1년 이상 장기로 빌릴 때는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고요. 1년 미만의 단기로 빌릴 때는 어음이라는 걸 발행해요. 얘는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한 진성어음이 아니고, 진짜 어음이 아니고 신용을 가지고 발행하는 융통어음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상거래와 상관없는 융통어음, 요게 기업어음이에요. 요대로 써놓고 얘를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한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한다. 틀린 거고요. 무담보 거래가 원칙이고요. 매수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부도나면 돈 못 받는 거고요. 예금자 보호 비대상이고요. 당연히 비대상이고, 최근에는 이제 만기 제한이 없어져서 장기물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3개월짜리가 가장 많다. 대부분이다. 참고로 보시고요. 단기 사채는요, 위에 있는 기업어음을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요. 온라인에서 거래하니까 공시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위에 있는 CP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안전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점을 개선한 것이고, 단기 사채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억 원 1년이에요.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발행 금액은 최소 1억 이상, 그리고 만기는 1년 이내로 발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표지어음 같은 경우는 거꾸로 거래가 있는 진성어음, 상업거래에 의한 상업어음, 무역거래에 의한 무역어음, 외상매출 채권을 어음으로 만든 팩토링어음,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재구성을 해서 분할하거나 병합하거나 구조를 다시 만든 표지판을 가지고 판다 그래서 우리가 표지어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표지가 이제 책 표지 같은 거 우리 커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커버빌, 표지가 되는 채권이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비록 미리 가지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이나 팩토링어음을 담보로 발행을 하지만 그 어음이 아니라 새로 발행된 표지어음이라는 어음을 팔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 어음이 어떤 걸 기반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그 어음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금융기관이 부도가 난다고 하면 예금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음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최장 만기는 없고요. 대부분 3개월 만기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얘는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맨 밑에 있는 문제처럼 개인 거래는 제외된다. 일반인에게는 발행하지 않는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만기는 14일짜리, 그러니까 2주짜리죠. 14일짜리부터 365일까지 12가지 종류가 있고요. 마지막에 2년짜리가 하나 있어서 13종류. 그래서 만기는 정해져 있다. 13종류다. 잘 기억해 주시고, 경상수지가 흑자이거나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죠. 그러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발행 방법은 금융기관한테는 경쟁 입찰,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일반 매출 방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일반인도 발행된다. 13종류의 종류가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외환시장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현물은 지금 사거나 파는,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그래서 이 영업일 이내의 거래고요. 선물은 뭐냐면 나중에 뭐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거래할 걸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일 이후 미래 특정일에 거래, 인도 및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선물한 거래는 직접 원화와 달러를 바꾼다면, 차액 선물한 거래는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올랐으면 또는 내렸으면 차액만 주고받는, 이거를 이제 NDF 거래라고 하는데, 요거는 개념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화자금 시장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오면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환 스왑과 통화 스왑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외환 스왑은 이자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이자 교환이 없어요. 통화 스왑은 이자까지 교환이 돼요. 그래서 이자가 교환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외환 스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왑은 교환하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꿀 때 선물 환율로 바꿔요. 그런데 통화 스왑은 현물 환율로 바꿔요. 요게 차이예요. 그래서 외환 스왑은 이자 교환 없이 선물 환율로, 통화 스왑은 이자까지 교환하면서 현물 환율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두시고,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돼서 저희가 요약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점만 설명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험 문제에 통화 스왑은 일정 기간 후에 최초 계약 시점 선물 환율로 재교환한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 스왑은 현물 환율이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두 개 구별해 주시고요. 자,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서 파생되어서 수익이 발생된다는 뜻인데, 세 가지가 있죠. 선도, 선물. 그래서 우리 장 외에서는 선도, 장 내에서는 선물인데, 얘는 미래 거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약은 지금 하지만 실제 거래는 미래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게 뭐 배추 같은 거 김장철에 대비해서 미리 사는 거 예를 많이 들잖아요. 9월 달에 배추를 지금 계약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거래는 9월 달에 가서 배추를 인도하고 배추 대금을 결제하는 거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 키워드는 인도와 결제. 요 키워드는 꼭 기억하시고요. 옵션은 뭐냐면 이렇게 밭대기 같은 걸 하게 되면 내가 예상한 대로 배추값이 오르면 이익이 나지만 배추값이 폭락하면 저는 그 폭락한 가운데서도 그 전에 계약한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니까 손해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권리만 거래하는, 키워드는 권리예요. 이게 옵션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예상대로 가격이 움직이면 권리를 행사하면서 거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권리를 포기해요. 그러면 권리를 사는데 들어간 그 돈만 포기하고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손해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상품이에요. 옵션, 권리 기억하시고, 스왑은 서로 바꾸는 거예요. 교환. 얘는 내용은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박스 안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이거 거의 유일하게 요 문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돼요. 다 외우시지 말고, 선물 선도는 키워드가 뭐예요? 인도 및 결제. 옵션은 뭐예요? 권리. 스왑은 뭐예요? 교환. 요 키워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리입니다. 금리는 자금 수요자가 빌린 금액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돈, 그러니까 돈의 값을 우리가 이제 이자라고 하고 그걸 이제 원금 대비 비율로 만든 게 이제 금리가 되겠죠. 요거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해 준다.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쓰는 소비의 가치보다는 내가 참고 인내해서 1년 뒤에 쓰는 게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그 커지기 위해서 가치를 갖게 만들어 주려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금리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면 당연히 값은 올라가겠죠. 돈값이니까 금리는 상승하고요.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금리는 하락할 거고요. 밑에 보면 수익과 이자인데요. 돈을 빌려서 내가 내야 되는 이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비교하면 수익이 더 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빌려서 사업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한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러면 돈 값인 금리는 상승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저축이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수익이 이자보다 작아요. 그럼 돈 빌려서 장사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남는 수익으로 이자를 못 갚아. 그럼 사람들이 돈 안 빌리겠죠. 자금 수요는 감소할 거고요. 금리는 하락할 거고요. 자, 시장 수요가 확대가 된다는 건 경기가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상승한다는 건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고 투자 수익이 상승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겠죠. 금리는 상승할 거고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 수익 하락하겠죠. 금리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거고요. 금리 변동은 자금의 수요 공급 규모를 결정하고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고 금리를 올리면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겠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배분해주는 자금 배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의 저축은 늘어날 거고요.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겠죠. 왜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돈 빌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줄어들겠죠. 시험 문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 투자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요. 그렇지 않다. 챙겨두시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인데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이제 올리고 내리는 걸 결정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우리가 금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금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체계는 물가 안정 목표제예요. 그래서 정부와 협의해서 3년 중기 물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나 통화량 중간 목표 없어요. 물가만 가지고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것이 물가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돈값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물가가 인상되면 금리가 인상되고요. 거꾸로 물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그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건 경기가 침체됐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돈을 쉽게 빌려서 소비하고 투자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개념이고요. 물가 안정 목표제다. 잘 기억해 주시고 얘는 한국은행 안에 어디에서 결정하냐면 금융통화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아니고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는 1년에 8번 결정합니다. 원래는 매월 결정을 했었는데요. 분기 말월에는 금리 결정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3, 6, 9, 12월을 뺀 연 8회 결정을 하고요. 물가나 경제나 금융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시험 문제는 매월 결정한다. 분기 1회 결정한다. 다 틀린 거고요. 경기가 과열됐어요.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리는 인상될 거고요. 경기가 침체됐어요. 그러면 돈을 쉽게 빌리게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겠죠. 시험 문제에 경기 진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틀린 거고요. 기준금리를 우리가 사용할 때 활용되는 금리는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가 활용이 되고 파급 경로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는 즉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기금리, 중기금리, 장기금리 이 금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실물 경제에는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준금리는 실물 경제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는 지문 많이 나옵니다. 즉시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시차를 두고 미치고 가끔 기준금리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지문도 나와요. 그것도 틀린 거죠.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즉시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미친다. 이러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금리는요. 우리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 구분합니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는 물가가 반영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명목금리는 물가와 상관없는 눈에 보이는 금리라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 바꾸어서 밑에처럼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을 뺀 거라고. 명목금리 이자가 4%예요. 근데 물가가 3% 올랐어요. 그럼 나는 1년 내내 저금해갖고 4% 이자를 받지만 물가 3% 오르면 진짜 이자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요 개념이 실질금리예요. 그래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명목금리가 높더라도 물가가 높으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죠? 하락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 투자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표면금리하고 실효금리는 뭐냐면 표면에 써 있는 금리하고 실제 내 손에 쥐어지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상품이 3%, B라고 하는 상품이 3.5%. 그러면 표면금리로 봤을 때는 당연히 B를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A는 복리로 운영하고 B는 달리로 운영해요. 그러면 계산해 봐야 되겠죠? A는 비과세고 B는 일반 과세예요.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A는 3%지만 이것저것 계산했더니 2.8%고 B는 세금 떼고 못 떼고 다 뗐더니 2.7%다. 그러면 표면금리가 3.5%라도 우리는 실질금리가 높은 2.8%를 투자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직접 손에 쥐어지는 이자라든지 세금 같은 걸 다 반영한 금리를 실효금리라고 합니다.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 실효금리는 실제로 내가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금리. 그럼 우리가 금융상품이나 금리를 비교할 때는 뭘로 비교해야 돼요? 실효금리로 비교해야 되겠죠. 금리 수준이나 상품 선택할 때 사용되는 금리고요. 표면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이자 계산 방법 또는 과세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실효금리는 달라질 수 있죠. 시험 문제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을 뺀 걸 실효금리다. 틀린 거죠. 실제로 지급 부담하는 금리가 실질금리다. 틀린 거예요. 실질은 물가를 반영했냐 안 했냐. 실효는 다양한 거 계산해서 실제 주어지는 금리. 요 개념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면 두 예금의 표면금리가 동일하면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실효금리 달라질 수 있고요. 물가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 구분된다. 물가 변동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구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문들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자 계산 방법은 실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우리가 달리 계산하는 방법, 복리 계산하는 방법. 복리는 1 플러스 R에 이제 통상적으로는 N승이지만 우리 책에서는 이제 K승, 기간이죠. 그러니까 원금의 1 플러스 이자의 기간의 제곱을 계속 곱해주는 건데 만약에 6개월 복리면은 기간은 기간은 2배로. 왜냐면 1년 안에 6개월이 2번 있으니까 K에는 2배로. 이자는 1년 이자니까 반으로 나눠주면 되고 월복리인 경우에는 12 곱해주고 12 나눠주고 분기복리는 3 곱해주고 3 나눠주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원리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시험 문제에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 누가 이자가 제일 많냐. 그러면 달리 무조건 1년에 5% 줍니다. 해서 기간 곱해서 주는 달리보다는 복리가 많죠. 왜냐하면 이자에 이자를 붙이고 이자에 이자를 붙이니까. 그 이자를 붙이는 기간이 짧을수록 1년에 한 번 이자 붙여주는 것보다는 3번 붙여주고 4번 붙여주고 10번 붙여주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제일 이자가 작은 것은 달리, 그 다음에 연복리, 6개월 복리, 월복리 이 순서대로 달리보다는 복리가 이자가 많고 복리는 이자 계산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많다.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정기예금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할 경우 매년 동일한 금액의 이자가 발생한다. 틀렸죠. 첫 번째에는 그 해당 금리가 발생하겠지만 두 번째에는 거기에 다시 금리를 곱해주니까 이자가 계속 달라지면서 많아지겠죠. 이런 지문들도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